수요 책방 오늘은 조나선 하이트 박사의 불안 세대를 가지고 이 스마트폰과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따끈따끈한 사회과학 서적인 조나선 하이트 박사의 불안 세대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 조나선 하이트 박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응용사회 심리학 전공이며 현재 뉴욕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분의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조나선 하이트 박사는 이렇게 보통 뉴욕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진보당 쪽을 지지한 경향이 많은데 좀 사실 좀 보수당 쪽이기도 하면서 특히 이제 종교, 이 사람이 그런 종교, 영성, 바른 마음 이런 걸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읽고 또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주장,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곧 이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을 증폭시켰고 여자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 빠지게 만들었고 남자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강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뭐 사실 우리가 기존에도 많이 접해왔고 그냥 많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책의 페이지가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500페이지 중에 본인 자료 소개만 60페이지가 됩니다. 저는 분량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료 소개가 많은 책은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저자는 자기의 말을 정말 꼼꼼하게 데이터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은 2010년도가 뭔가 기점이에요.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살률, 우울증, 자해율, 자해 사건들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100%,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비교해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현재 Z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가 분류하는 Z세대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 시절에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이 청소년기 때 스마트폰의 영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Z세대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2008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짚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2008년생이면 지금 한 중학생쯤 됐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지금까지 스마트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양상이 안타깝게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교육 방침이나 뭐 전체적인 사회 문화가 과거의 좋은 것들, 특히 아이들이 활동했던 그 놀이 문화를 다시 한번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저자의 궁극적인 주장인데 여기까지는 굳이 오늘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들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Z세대의 사회적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6월 20일 날 스마트폰이 세계 최초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시스템은 P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긴 했는데 이것이 확 증폭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1위로 등극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이 인터넷 기반, 그러니까 PC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싸이월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서로 일촌을 맺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의 등장이 뭐가 달랐냐면 페이스북부터는 이제 연결성이 극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로까지 뻗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주목하는 거는
스마트폰의 셀카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올리기 시작하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커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여자아이는 시각적 비교에 더 민감하다. 여자아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완벽주의, 특히 외모 부분이죠. 완벽주의가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가 가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자, 그러니까 뭐 외모도 그렇지만 한때 그 중국 여자애들 사이에서 어떤 챌린지가 유행했냐면 A4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허리 사이즈와 A4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걸 올렸던 거예요. 내 허리가 이렇게 가늘다. A4 사이즈 정도의 허리가 되려면 한 18인치, 19인치도 아마 허리가 안 돼야 될 겁니다. 자기 허리 가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챌린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올라오니까 이제 너도 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뚱뚱해 라고 생각하는 괴이한 문화가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이런 것에 특히 여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다른 여자아이의 관계와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로 표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둘째 파트,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다른 여자아이의 관계와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로 표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애들끼리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뒷담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이 사례를 보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좀 폭력 그런 걸로 결리는 경우가 많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폭력. 그런데 여자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이걸 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아이들께 더 기록에 잘 남아요.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훗날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셋째로 여자아이와 여성은 감정을 더 쉽게 나눈다. 불안과 우울증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쉽게 전염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여성에게 접근하고 스토킹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 즉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사진 같은 걸 합성해 가지고 조직적인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들이죠. 올해만 제가 기억하기로 큰 사회적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대 학생들이 같은 서울대 학생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사람을 그냥 괴롭히길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였던가요?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각자 뭐 인스타그램이 되었던 페이스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곳에 자기 사진을 올리면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합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퍼뜨려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인플루언서들 그런 여성들을 협박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격은 현재 사회 구조상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의 위험성은 여자 아이들에게만 더 위험하고 남자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죠. 자, 먼저 저자는 이 1990년대 이후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남성의 쇠퇴라고 지적합니다. 자, 저자의 말입니다. 남자의 종말을 쓴 한나 로지는 말한다. 이제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들이다. 이제는 지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집중하는 능력,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과거보다 훨씬 유동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낮다. 2019년 미국의 대학 졸업자는 여성이 59%, 남성은 41%로 감소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낮은 성적을 받고 주의력 결핍 장애 비율이 높으며 글을 읽지 못할 확률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여담이지만 오늘날 지금 이제 현재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주요 포인트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해리슨가요? 그분이 이제 또 대통령이 될 것이냐,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그런 싸움인데, 이 재밌는 것은 이제 민주당은 옛날에 그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당이 민주당이었어요. 공화당은 반대로 백인들, 어떻게 보면 상류층을 대변하는 그런 당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가 됐죠.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계층입니다. 왜 그러냐? 일자리를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일자리들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낮은 단계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이 더 싸니까. 자기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더 가난하고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자국 보호주의를 대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 말로는 트럼프가 말을 되게 쉽게 한답니다. 그의 용법이나 언어는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위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와닿고 그런다는 거죠. 공감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미 유리천장을 깨 부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남성이 어떻게 보면 더 사회에서 이렇게 따돌림 받고 낮춤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20대 남자아이들이 20대 같은 여성 그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군대를 가고 아직도 소위 윗세대에게서 남성다움을 요구받고 여성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이제 결혼 문제, 데이트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트 비용을 먼저 낼 수 있는 남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남자, 이런 과거의 것을 요구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처한 현실은 동년배 여성에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요구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20대 특히 30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20대 30대 여성들도 이렇게 소위 좀 그런 식의 불만을 표출하는 남성들을 가리켜 뭐 한남이다, 한충이다 하면서 되게 서로를 비하하고 그 갈등하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세대 간의 통합, 또 어떤 성별 통합을 위해서도 정말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뇌는 발달 과정이 다릅니다. 여자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좌뇌와 우뇌가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제일 먼저 발달하는 지능이 언어지능과 공감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일찍부터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자아이를 키우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언어지능과 소통, 그 공감지능이 발달할 때 걔네들은 다리 근육부터 먼저 자랍니다. 대퇴사 근육이 먼저 발달하는 게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너 어떤 생각이 좀 표현 좀 해봐. 지 생각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당기고 울고 사고치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특히 키울 때는 그 시대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같이 몸으로 뛰어서 놀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자가 지적하는 바이지만 과거와 같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부모에게는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에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부모가 보지 않는 놀이터, 그런 데서 놀다가 떨어지고 다쳐서 집에 들어온 일들이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흔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위험 속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감시와 통제, 정확하게는 어른의 감시 밖에서 놀 때 비로소 아이들은 그 놀이에 온전히 심취할 수 있고 그 놀이가 주는 유용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른의 감시와 통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어른에게 의지하게 되고 어른의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감소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인 겁니다.
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남자 아이들 또한 이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활동이 과거와 같은 놀이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쥐어진 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하냐? 바로 게임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소셜미디어, SNS 중독에 빠지고 남자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 이 저자가 스마트폰 세대를 맞이한 이 Z세대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게임이 없었냐? 이 과거의 게임과 오늘날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과거의 게임기는 우리가 콘솔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분들은 이게 구분할 가능한데, 이 콘솔 게임의 특징은 테레비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레비와. 이 콘솔 게임은 1980년대부터 이제 닌텐도가 만든 8비트 페미컴이 기원인데, 이 콘솔 게임기는 이렇게 그 거실 테레비에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부모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게임입니다. 과거의 게임의 특징은, 왜냐하면 집안별로 테레비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실에 연결해서 해대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가 없는 시간 혹은 뭐 허락된 시간만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공간과 시간이.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깨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부모의 통제 밖에서 부모의 통제가 안 되는 시간에 그걸 할 수 있게 됐죠. 부모가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방 안에서 스마트폰 낼름낼름 하다 밤새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당연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주의력 결핍에 시달리는 게 다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 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PC방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PC방에서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대요. 자,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의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체전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 준수가 그렇게 필수적이래요. 몇 시에 딱 접속해가지고 그때 같이 게임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탈퇴시켜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5대5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PC방 가가지고 애들이 게임하는 걸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거기 가면 뭐 하고 나쁜 짓 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PC방에 가서 협동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방에 있는 게임들은 거의가 다 함께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고 동료가 있고 편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기반 게임은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어떤 PC방 게임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워낙 고사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보통 그런 고사양 스마트폰을 안 사주죠. 그래서 이제 PC방에 가서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PC방 게임이 과거의 놀이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롤 게임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인기도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그라들고 이제는 아이들이 PC방 가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하는 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걸 더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안 좋게 생각했던 것, 집에서 방 안 거실에서 게임기 연결해서 게임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PC방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게 그나마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동성을 기르는데 좋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서 이것만 하는 게 최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설교 때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진 남자아이들이 결국에는 포르노그래피에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보는 거 그냥 차라리 좀 보고 여성에게 혹은 이성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해요. 생성형 AI의 개성이 발전하고 그것이 점점 더 실물과 비슷한 섹스 인형과 로봇에 탑재되면 점점 더 많은 남성이 데이트 앱에서 받는 수천 번의 만남 거절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적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는 방구석 외톨이식 생활을 더 서도하게 될지 모른다.
현실 세계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회적 위험을 피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은 젊은 남성이 연애 전선에서 더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한 종류의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 건강한 종류의 위험,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는 사회적 위험. 자, 이 건축가 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저도 그 영화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납득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여성과 어떻게 키스하면 되냐 이걸 막 가르쳐 달라고 하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저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 책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한 인간을 성숙시키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시도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차여도 보고 바람 피운 거 당해보기도 하고, 군대 갔을 때 고무신 뒤집어 씌는 거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한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사회적 비용조차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다 거절당하기 싫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가상현실의 로봇과 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 딱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내 취향에 정확히 얻어맞는 그런 가상현실 로봇과 데이트하는 시대가 사실 이미 열렸어요. 이제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남자아이들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구글 글라스 같은 거, 그 3D 안경 끼고 거기서 그냥 이제 가상의 로봇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것만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들이 나가서 막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시대에 살고 있구나, 다른 관점을 가져야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책에 참 주목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영성이란 우리가 위로 들려지는 느낌이며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 행복과 긍정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그의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성 자체를 퇴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성 생활을 고양시키는 종교 활동을 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공동의 예식이 있어요. 공동의 공간이 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만나고 부대끼는 모든 과정이 다 영성생활이고, 이런 영성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도덕성, 이전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길목, 여러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 기반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그저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것은 종교적이며 영적 공동체가 실천하는 많은 행동과 양립할 수 없다. 가상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구조를 부여하지 않으며 완전히 세속적이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자기 초월을 방해한다. 이 무엇보다는 그냥 제가 붙인 말입니다. 대다수 종교는 우리에게 주관적 판단으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촉구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인류의 역사에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속도로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라고 조장한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도덕주의의 오류죠. 종교는 느리게 분노하고 빨리 용서하라고 충고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정반대로 행동하라 촉구한다. 자, 이렇게 저자는 스마트폰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후에 이 파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참 결론이 일품이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신의 모양을 한 구멍이 있다. 적어도 많은 사람은 의미와 연결, 영적 고향을 갈망한다. 하지만 휴대폰 기반 생활은 그 구멍을 하찮고 저열한 콘텐츠로 채울 때가 많다. 자, 이 스마트폰과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책을 읽고 내린 이 주제는 사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그 구멍, 즉 하나님과 일치되고자 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열망, 이 열망을 저열한 콘텐츠로 채울 것이 아니라 고상한 콘텐츠로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의 그 미사라든지 매일매일의 묵주기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앱들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어만 잘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앱의 세계가 이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큐티 생활을 돕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영어 콘텐츠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걸 못 이용할 뿐이지 진짜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정기적으로 이용해도 스마트폰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3D 입체 그런 가상현실 체험하는 도구들 또한 예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글라스를 쓰고 그 이제 3D 입체하는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그 시간에 접속했을 때 예배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감각은 그 예배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감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영성 생활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사람과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관계에서 깨져보면서 단단해지고 이런 연단의 과정이 더욱더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더욱더 좋은 영성 생활에는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성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한 발을 내딛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에서 기반하는 여러 영성 생활의 도움, 믿음 생활이 훌륭한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또한 무엇보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과거에 우리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예배 콘텐츠, 설교 콘텐츠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만 그분 은퇴하실 때까지 내내 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분이 물론 좋은 목사님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지만 답답하고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유튜브를 통한 설교 콘텐츠가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오히려 현재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 예배 때는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딴 데서 은혜 충전하고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딴 교회 부러워하고 딴 교회 어쩌고저쩌고 말할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채우고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런 좋은 도구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분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 기반을 한 가상세계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육체는 아무렇게도 상관없어. 너의 정신만 중요해. 반대로 너의 정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의 육체만 중요해. 오늘날 1990년대 이후로 부모님들이 그저 자녀의 육체적인 공간 이것을 통제하는 데만 주목했을 뿐 그들의 정신적인 통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현실 세계의 접촉으로의 통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청소년들의 자살률, 자해율, 우울증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몸의 신학을 새롭게 확립해야 됩니다. 몸은 중요합니다. 몸이야말로 영성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권장했을까요?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고 무릎이 건강할 때 많이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뭐 교회가 연애당이냐 해가지고 청년부 안에 연애를 금지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애들이 안경 끼고 그 스마트폰 그 가상세계 안경 끼고 가상세계에서 연애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교회 와서 청년들끼리 서로 연애하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낫지.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바꿔야 돼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곳에 성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연애하면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금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처럼 박혀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내려놔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육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PC방 가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마트폰은 분명히 기존의 영성생활과 맞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QTF부터 시작해서 성경 주석 앱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콘텐츠는 진짜 많으니까 영어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조금만 수고해서 검색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나중에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야죠. 이제 이거를 버리고 과거 90년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분명히 스마트폰은 너무나 안 좋은 사회적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식칼도 잘 쓰면 훌륭한 조리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살인 도구가 되지요. 양귀비를 잘 쓰면 진통제가 되지만 잘못 쓰면 마약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상세계의 폐허를 보며 육체 활동에 대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권장하는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문화는 너무 탈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며 육체 활동을 부정해왔죠. 육체의 활동을 부정당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 육체적 활동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들어왔는지를 깨닫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좋은 편을 택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새 시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의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이것을 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연구가 더욱더 발전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내 마음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우리 안에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만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 유일한 방법임을 믿사오니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